성인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을 가득 채운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이사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창백하지만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도진 대표가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칠게 밀치며 좌중을 향해 위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이 초래한 이번 손실은 우리 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라고 말하며 주주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반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최 전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도진의 해임안 통과는 기정사실처럼 보였고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최 전무가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의사봉을 집어드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예고 없는 침입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출입구 쪽으로 쏠렸고 실내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다.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뒤따라 들어왔지만 감히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을 조이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역광을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인형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핏의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이었고 공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청객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 바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재인이었으나 기억 속에 따뜻했던 연인이 아닌 차가운 칼날 같은 낯선 모습이었다. 제인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도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다시 한번 깼다. 그녀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고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최 전무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려 했으나 제인은 그보다 먼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좌중을 제압했다. 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수석 에이전트 한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부로 성인그룹의 채권을 매입하여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알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블랙스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실체가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 그런 거대 자본의 대리인이 이토록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3년 전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곁을 떠나 증발해버렸던 여자가 그룹을 집어삼킬 수 있는 권력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 어디에서도 과거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모습뿐이었다. 제인은 우아하지만 위협적인 동작으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내 최 전무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그녀는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에 조소를 띄었다. 이 파일 안에는 최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서류를 떨어뜨렸다. 제인은 시선을 돌려 회의실에 앉은 다른 이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블랙스톤은 현 경영진의 부패를 묵과할 수 없으며 강도진 대표 체제의 유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도진을 공격하던 이사들은 태도를 바꾸어 최 전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제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서 제인은 오직 도진만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넓은 회의실에는 도진과 제인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도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였지만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제인은 도진이 다가오자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설 준비를 했다.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이었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도진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의 싸늘한 눈빛에 저지당하고 말았다. 도진은 겨우 입을 열어 제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제인은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선을 긋듯 한 발 물러섰다. 제인은 사무적인 말투로 강도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그와의 거리를 명확히 했다. 오늘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신을 구하러 온 것일 뿐이니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달라고 잘라 말했다. 그녀의 말은 도진의 가슴을 날카로운 흉기처럼 찔렀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다음 일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 비서실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인은 도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제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살아남고 싶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고 더 위험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허탈감과 혼란스러움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폭발할 듯 복잡해졌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가 낯선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성인그룹 본사의 최고 경영자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빛이 닿지 않는 듯했다. 강도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재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제인은 도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가져온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지나치게 침착했고 기계적이었으며 마치 감정이 제거된 로봇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알던 한재인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했던 미소는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훈련된 비즈니스 용병일 뿐이었다. 도진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입을 열어 그녀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제인은 서류 정리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도진과 시선을 맞추며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오직 무너져가는 성인그룹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진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 주먹만 꽉 쥐었다. 제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를 도진의 앞으로 밀며 검토 후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컨설팅 계약서가 아니라
그룹 내 모든 보안 및 감사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계약 기간은 단 30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거대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도진이 의문을 제기하려 하자 제인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먼저 입을 열었다. 적들이 숨을 고르고 방역 태세를 갖추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만약 30일 안에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인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기에 도진은 그녀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명란의 펜촉을 가져갔다. 서명을 마친 도진이 계약서를 다시 건네자 제인은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테니 토를 달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그녀는 통보했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다. 도진은 왜 하필 지금 나타났으며 3년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묻는 것은 현재의 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당신이 알던 한재인은 3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 착각하지 말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남겼다. 도진은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제인이 나가버린 후 도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 타는 듯한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3년 전 비 오는 날 밤 그녀가 남기고 간 짧은 편지 한 장을 떠올렸다. 그날 제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었다. 도진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지만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이렇게 잔혹한 구원자가 되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성인그룹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제인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긴장감이 일시에 풀리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제이는 운전대 옆에 놓인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집어들고 익숙한 번호로 연결을 시도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변조된 기계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1단계 진입에 성공했으며 타깃이 미끼를 물었다고 보고했다. 상대방은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수고했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 전무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라는 경고였다. 제인은 알겠다고 짧게 답하고 통신을 종료한 뒤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제인은 백미러를 통해 미행 차량을 확인했지만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호화로운 별장에서는 최 전무가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다급하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침묵을 지키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그 상대는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대업을 그르칠 셈이냐며 최 전무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최 전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녀가 단순한 투자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녀가 가져온 정보력과 대처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처리팀을 보내 그녀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최 전무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성인그룹 본사는 전례 없는 기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제인은 출근하자마자 감사팀을 대동하고 재무팀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직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업무는 마비되었다. 제인은 사전에 파악해둔 횡령 연루자들의 명단을 책상 위에 던지며 즉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누구도 감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해고된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도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급히 내려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제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자르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지금 이 회사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아서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반박했다. 법적 절차나 따지고 있다가는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식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제인은 남은 직원들을 향해 누구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즉시 업계에서 매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제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향했다. 도진은 제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 진지하게 물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범죄의 조직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이 성인그룹을 자금 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아버지 죽음도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도진은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지었었다. 도진은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인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도진은 혼란스러워졌다. 제인은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도진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의 조명이 꺼지고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진을 책상 밑으로 밀쳐 넣었다. 동시에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밖에서 무언가가 안으로 날아들었다. 제인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날아온 물체를 피해 바닥에 굴렀다. 그것은 연막탄이었고 순식간에 사무실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도진은 기침을 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제인은 침착하게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도진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제2는 도진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고 자신의 뒤만 따라오라고 짧게 명령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는 듯 민첩하게 움직였다. 도진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전율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과 마주쳤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흉기를 들고 그들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도진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하자 제인이 그 앞을 막아서며 자세를 잡았다. 제인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빛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맹수와 같았다. 괴한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도진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제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정확하게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이어서 달려드는 다른 남자들도 제인의 현란한 무술 실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알던 연약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살인병기가 서 있었다. 제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배후가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제인은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보안팀이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제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도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제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깨진 창문 밖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도진을 향해 돌아섰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그녀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결의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제인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하이힐을 집어들고 피 묻은 발로 또각또각 걸어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도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인천항의 밤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녹슨 컨테이너 사이를 스치며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한재인은 검은색 세단을 부두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태블릿 PC를 통해 항만 물류 창고의 설계도를 확인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최 전무가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이 현금화되어 오늘 밤 이 창고를 통해 밀반출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성인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제인은 가죽 재킷 안쪽에 숨겨진 택티컬 나이프의 감촉을 확인하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지며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목표 지점인 3번 창고를 향해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한편 강도준은 택시를 타고 제인의 차를 뒤쫓아왔으나 거리를 두고 정차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낮에 사무실에서 벌어진 습격 사건 이후 제인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느꼈고 그녀가 홀로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창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나태해 보였다. 제인은 바닥에 떨어진 빈 깡통을 발로 차 소리를 냈고 경비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순식간에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웠다. 도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3년 전 그가 알던 한재인은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던 여린 여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능숙하게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제인은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광경을 마주했다. 희미한 작업등만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감각적으로 중앙홀을 향해 나아갔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중앙홀에는 10여 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 전무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알루미늄 가방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달러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제인은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창고 전체의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며 숨을 곳이 사라졌다. 굉음과 함께 셔터가 내려가며 출구가 봉쇄되었고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으니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인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혀를 찼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던다.
비서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인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손짓했다. 무장한 용병들이 쇠파이프와 마체테를 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창고의 높은 창문을 통해 이 상황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저렇게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그녀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하지만 제인은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가볍게 목을 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가장 먼저 달려든 덩치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제인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한 뒤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의 턱이 돌아갔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제인은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발판 삼아 도약하며 다음 상대의 목을 걷어찼다. 그녀의 전투 방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실전 무술이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예상치 못한 제인의 실력에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수적 우세를 믿고 다시 때로 달려들었다. 제인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내고 반동을 이용해 상대의 무릎을 가격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낭비가 없었고 기계처럼 정밀했다. 도진은 난간을 붙잡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피가 튀고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폭력의 현장 한가운데서 춤추듯 움직이는 제인은 그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었다. 전투가 격해지면서 제인의 뺨에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상처가 생겨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다. 그녀는 오히려 피 냄새를 맡고 더욱 흥분한 맹수처럼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였다. 비서실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여 뒷걸음질치며 총을 꺼내 들었다.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찰나 제인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창처럼 던져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총성이 울렸지만 탄환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고 비서실장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총을 떨어뜨렸다. 제인은 마지막 남은 용병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실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피로 젖어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 같았다.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다. 제인은 도망가는 비서실장의 뒷덜미를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는 떨고 있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다. 비서실장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울부짖었다. 그 순간 창고의 높은 곳에서 인기척을 느낀 제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도진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제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인은 비서실장을 기절시키고 쓰러져 있는 용병들을 뒤로 한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도진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내려오라는 손짓을 했다. 도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힘을 내어 계단을 내려갔다. 두 사람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창고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도진은 제인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차마 닿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한제인은 당신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도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준은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두렵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인은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 싸움에 휘말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인은 돌아선 채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경찰차가 접근하는 불빛이 보였다. 제인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도준의 손을 잡아 끌며 뒷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달려 항만 구석에 세워둔 제인의 차에 도착했다. 채 올라탄 후에도 도준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다. 제인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도준은 운전대를 잡은 제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 했다. 그녀의 손등에 난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제인은 도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도로를 질주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도준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를 완전히 밀어내거나 끝까지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한강변의 한적한 공터에 멈춰섰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창밖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제인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도준은 조수석의 대시보드에서 구급상자를 찾아 꺼내어 말없이 뚜껑을 열었다. 그는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제인의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제인은 거부하려 했지만 도준의 단호한 손길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따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제인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도준은 상처를 꼼꼼하게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 나를 밀어내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인의 강철 같은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바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냉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말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준은 이제야 비로소 그녀가 3년 전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고 제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제인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놈들의 경고임을 알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누르며 다시 차가운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제인은 도준에게 오늘 본 것을 모두 잊으라고 말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인천항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성인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사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재인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에 난 작은 생채기는 화장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젯밤 비서실장과의 연락이 두절된 이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제인이 들어오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인은 노크도 없이 들어와 최 전무의 책상 위에 USB 메모리 하나를 툭 던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최 전무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고 최 전무는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이 공개되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것은 어젯밤 창고에서 촬영한 자금 세탁 현장과 비서실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었다. 최 전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제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최 전무가 가진 성인그룹 지분 전량을 도진에게 양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로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추방 명령이었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였다. 최 전무가 망설이자 제인은 시계를 보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이라고 압박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은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전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도진은 회의실 박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도청장치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는 제인의 잔혹하고 치밀한 일 처리 방식에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도준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밀리에 연락해두었던 정보국 출신의 사설탐정을 만나기 위해 회사를 빠져나갔다. 서울 시내의 낡은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위치한 탐정사무소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도진의 오랜 지인인 박 탐정은 도진이 건넨 한재인의 사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여자와 엮이면 뼈도 못 추린다고 경고했다. 박 탐정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도진 앞에 던졌다. 파일 겉면에는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미 붉은 선으로 그어져 폐기된 문서임을 알리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한재인은 과거 국가정보원 산하의 비밀 특수부대인 고스트의 최정계 요원이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네메시스였으며 주로 대테러 진압과 요인 암살, 그리고 블랙 작전을 수행했었다. 파일에는 그녀가 수행했던 수많은 작전과 그 과정에서 제거된 타깃들의 명단이 빼곡했다. 도진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던 부드럽고 다정한 제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위장된 신분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살인기술을 훈련받은 인간 병기였고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전문가였다. 박 탐정은 3년 전 고스트 부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면서 요원들이 숙청당하거나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제인 역시 그 과정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진에게 그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니 당장 멀리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화려한 전적이 아니라 파일 마지막 장에 적힌 작전 실패 보고서였다. 3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는 바로 성인그룹의 비자금 추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해 작전이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도진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도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단 충격에 휩싸여 사무소를 뛰쳐나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제인이 3년 전 자신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채 올라타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도진은 엑셀을 밟으며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미친 듯이 생각했다. 그녀는 분명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할 것이 뻔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 시각 제인은 최 전무가 서명한 지분양도 각서를 들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도준을 다시 만난 것은 기쁨이자 고통이었고 그를 속이고 이용하는 자신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았다. 몸 곳곳에 남겨진 흉터들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증거이자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제인은 차가운 물을 틀어 머리부터 뒤집어쓰며 잡념을 씻어내려 했지만 도진의 슬픈 눈동자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때 오피스텔의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제인은 샤워 가운을 급하게 걸치고 욕실에서 나오며 그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묻기도 전에 도진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도진은 제인의 어깨를 붙잡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을 쫓다가 그렇게 된 거라면 왜 나한테 숨기고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했냐고 울부짖었다. 제인은 도진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다. 제인은 당신이 알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작게 대답했다. 나의 세상은 당신이 사는 빛의 세상과는 다르며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도진은 당신이 괴물이라도 상관없고 살인자라도 상관없다고 고백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의 한재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제인은 처음으로 강한 저항 없이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의 키스는 격렬하면서도 애절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협과 음모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TV뉴스에서 성인그룹 초에 전무가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제인과 도진은 동시에 굳어버린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었고 배후 세력의 꼬리 자르기임이 분명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 TV를 끄고 심각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놈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최 전무의 죽음은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자 선전포고였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저택 지하 벙커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와인잔을 흔들며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성인그룹을 그림자 뒤에서 조종해온 실질적인 지배자 회장이었다. 그는 최 전무의 죽음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회장의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회장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메시스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이라고 중얼거렸다. 3년 전 놓쳤던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에 그는 흥미로워했다. 그는 부하에게 사냥개를 풀어라 라고 짧게 명령했다.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단계는 지났으니 놈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으라는 지시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살이로 번들거렸고 붉은 와인은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제인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도진은 그녀를 돕으며 이제부터는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진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최 전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올림푸스라고 불리는 국제금융 카르텔이며 국가의 통제조차 받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들이었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각오를 다졌다. 두 사람은 한밤중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도진의 별장으로 향했다. 도진의 차 안에서 제인은 노트북을 켜고 올림푸스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진은 운전을 하며 백미러를 통해 제인의 집중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마법사처럼 현란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영권과 그녀가 가진 기술이 합쳐진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별장에 도착한 그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작전실을 꾸렸다. 제인은 벽면의 복잡한 관계도와 지도를 붙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천만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다. 도진은 커피를 타서 제인에게 건네며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권했다. 제인은 커피 향을 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고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새벽녘 별장 주변의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의 예민한 청각은 바람소리와 짐승소리를 구별해냈고 즉시 불을 끄고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음기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숲속에는 열 감지 고글을 착용한 암살자들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장이 보낸 사냥개들이었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인은 도진에게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속삭였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그는 벽난로 옆에 놓인 장작패는 도끼를 집어들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제인은 그런 도진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제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그럼 내 등 뒤만 지키라고 말했다. 적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순간 제인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고요했던 새벽의 숲은 총성과 비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생전 처음 겪는 실전 상황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연막탄이 터지면서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제인은 영이 속을 뚫고 귀신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고 탄약은 떨어져 가고 있었다. 제인은 탄창을 교체하며 도진에게 뒷문으로 나가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다. 도진이 뒷문으로 달려가는 순간 매복해 있던 적 하나가 칼을 들고 그를 덮쳤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도끼를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지만 상대의 힘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다. 칼날이 도진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제인이 몸을 날려 적을 걷어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인은 팔에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제인은 고통을 참으며 쓰러진 적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하고 도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차에 올라타 별장을 빠져나왔다. 도진은 피 흘리는 제인을 보며 울분을 토했다. 이대로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소리치며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제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동의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3년 전 그녀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올림푸스의 비밀 장부 원본의 암호키였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적의 본거지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피투성이가 된 채 별장을 탈출한 두 사람은 새벽 안개를 뚫고 한참을 달려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낡은 팩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재인이 고스트 시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비틀거리는 제인을 부축하며 거미줄이 쳐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자욱했지만 정의는 다행히 끊기지 않아 희미한 백열등이 켜졌다. 제인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피에 젖은 재킷을 벗어내려 했지만 상처가 옷감에 눌어붙어 쉽지 않았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위를 가져와 그녀의 옷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참혹해서 도지는 순간 숨을 들이켰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과 봉합 도구를 꺼내 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제인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도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억지로 괜찮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꿰매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도진은 제인에게 수건을 물려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제인의 몸이 크게 경직되고 미간에 굵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고통을 삼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붕대까지 감은 후에야 제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도진은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따뜻한 물을 가져와 마시게 했다. 제인은 물을 마신 뒤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놈들이 별장까지 찾아낸 것을 보면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숨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정면 돌파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성인그룹의 CEO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해 당신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때 제인이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뜨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성인그룹이 내일 밤 본사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대규모 자선 파티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주최자는 다름 아닌 이사회 의장이었다. 도진은 화면을 보며 이것이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명백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제인은 화면 속에 화려한 연회장 조감도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우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우리를 조롱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제인은 오히려 이 파티가 적들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천만했는데 파티장 중앙 서버실에 직접 접속하여 올림푸스의 비밀 장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파티장 내부로 잠입해야 했고 도진이 미끼가 되어 시선을 끄는 동안 제인이 서버실로 이동해야 했다. 도진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계획에 동의했다. 다음날 저녁 성인그룹 본사타워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유명 인사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조명과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는 마치 영화제 시상식을 방불케 했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짙은 살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입구에 멈춰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진이 내리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뒤를 이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제인이 내렸다. 제인은 짙은 남색의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 부분이 파격적으로 노출되어 그녀의 매혹적인 라인을 드러냈다. 하지만 드레스 자락 아래에는 소음 권총과 단검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귀걸이는 고성능 통신 장비였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으며 늑대 소굴로 발을 들였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실종설과 사망설이 돌던 CEO가 의문의 미녀와 함께 나타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슈였다. 도진은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연회장 구석구석에는 웨이터나 보안요원으로 위장한 암살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제인은 도진의 귀에 대고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다고 속삭였다. 도진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는 척하며 시야를 확보했다.
단상 위에는 백발의 노인인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도진을 보자마자 사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도진의 등장을 환영하는 척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도진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도진이 회장의 시선을 묶어두는 사이 제인은 사람들의 틈에 섞여 슬며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민첩하게 움직여 보안구역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향해 이동했다.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이 그녀를 제지하려 하자 제인은 순식간에 그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 카드를 뺏은 뒤 비상계단을 통해 서버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질주했다. 층계참마다 배치된 적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제인은 맨발로 뛰어오르며 그들을 하나씩 처치했다. 드레스가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연 회장에서는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폭탄 발언을 시작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인 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지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문이 잠기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멈추면서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위장해 있던 암살자들이 무기를 꺼내 들고 도진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재킷 안에서 3단봉을 꺼내 들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제인을 그리워하며 호신술을 배워왔고 어젯밤의 실전 경험이 그를 각성시켰다. 달려드는 암살자의 팔을 쳐내고 명치를 가격하는 도진의 동작은 제법 날카로웠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그는 점점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버실 앞에 도착한 제인은 최정예 용병들과 마주쳐 치열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덩치 큰 용병 대장이 휘두르는 거대한 나이프에 제인의 팔뚝이 베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방역했다.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회전하며 상대의 목을 다리로 감아 바닥에 내리꽂았다. 제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서버실 문을 해킹하여 열고 들어가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암호화된 방화벽이 겹겹이 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가져온 USB 키를 꽂고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다. 화면의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굉음이 들려왔다. 연 회장에서는 도진이 여러 명의 적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그는 입안이 터져 피를 토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회장은 비웃으며 도진에게 다가와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누었다. 회장은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냐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도진은 피 묻은 입으로 웃으며 나는 미끼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올림푸스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 암살 사주, 정경 유착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내는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 회장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쏘라고 고함쳤지만 이미 전 세계로 송출된 뒤였다. 서버실에 있던 제인은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곧바로 위기가 닥쳤다. 창문이 깨지며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이 서버실로 난입한 것이었다. 제인은 책상 뒤로 몸을 숨기고 응사했지만 탄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통신기로 도진에게 작전 성공을 알리고 즉시 탈출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나를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라며 거절했다. 그는 혼란을 틈타 회장의 손을 쳐내고 총을 빼앗아 적들을 향해 난사하며 출구 쪽으로 달렸다. 제인은 서버실을 폭파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버렉에 소형 폭탄을 설치하고 타이머를 30초로 맞춘 뒤 창문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그녀는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제인은 와이어를 이용해 아래층 테라스로 착지한 뒤 연회장으로 다시 진입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드레스를 찢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도진을 찾아 헤맸다. 연회장은 연기와 비명소리로 가득 찬 지옥도 그 자체였다. 도진은 무대 뒤편에서 적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데 체력이 바닥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적의 칼날이 도진의 등을 노리는 순간 제인이 날아와 적을 걷어차고 도진의 등을 맞대고 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골랐다. 제인은 도진에게 옥상으로 올라가 헬기를 탈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차단되었고 계단은 적들로 가득 차 있어 유일한 퇴로는 옥상뿐이었다. 두 사람은 남은 힘을 짜내어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끊임없이 적들이 튀어나왔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도진이 방패 역할을 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 제인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적을 제압했다. 그들은 사선을 넘나드는 동료이자 연인으로서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다. 마침내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거센 바람과 함께 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헬기 앞에는 회장의 최측근이자 전설적인 살인 청부업자 카이가 쌍검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제인의 오랜 라이벌이자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장본인이었다. 카이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제인은 도진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품에서 자신의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먼저 헬기로 가라고 말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인은 이것은 내 과거와의 싸움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카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두 고수 사이에는 숨막히는 살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옥상은 최후의 결전장이 되었다. 도진은 헬기 조종사를 제압하기 위해 우회하여 움직였고 카이는 제인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쇠부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타워 옥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일으키는 거센 돌풍과 하늘을 찢을 듯 단 천둥 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강타하고 있었다. 한제인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리고 오직 손에 쥔 단검 하나에 의지해 카이와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으나 호흡은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카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쌍검을 가볍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기괴해 보였다. 그는 제인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를 압박해 들어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제인은 카이의 첫 번째 공격을 간신히 피했으나 이어진 두 번째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삼키며 몸을 낮춰 상대의 하체를 공략했다. 빗물의 미끄러운 바닥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제인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슬라이딩하며 카이의 발목을 그었다. 카이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틈을 타 제인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가슴을 향해 단검을 찔러 넣으려 했다. 하지만 카이는 노련한 살인 청부업자답게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피하고 제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제인은 바닥에 나뒹굴며 헬기 착륙장 구석으로 밀려났고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해냈다. 한편 조종석에 접근한 강도진은 겁에 질린 조종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조종사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도진이 사력을 다해 그의 손목을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도진은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수와 같았다. 도진은 조종사를 헬기 밖으로 밀어버리고
조종석을 장악한 뒤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았다. 그는 헬기 조종법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과거 항공계열사 시찰 때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기체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려 위기에 처한 제인을 보고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인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섰다. 카이는 끝을 내겠다는 듯 양손의 칼을 높이 쳐들고 제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제인은 도망치는 대신 눈을 감고 카이의 발소리에 온 감각을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가 고스트 시절 배웠던 최후의 기술인 심한이었다. 카이의 칼날이 제인의 목을 베기 직전 그녀는 찰나의 순간 눈을 뜨며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어주는 대신 오른손에 쥔 단검을 카이의 목 정중앙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카이의 움직임이 멈췄고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카이는 피를 뿜으며 무릎을 꿇었고 손에 들고 있던 쌍검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제인은 그를 밀어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여유는 없었다. 옥상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헬기의 고도를 낮추며 제인에게 빨리 타라고 소리쳤다. 제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헬기를 향해 달렸고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뚫고 도진이 내민 손을 잡았다. 도진은 그녀를 낚아채 기내로 끌어올렸고 헬기는 급격하게 상승하며 어둠 속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헬기가 안전 고도에 진입하자 제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 젖은 어깨를 부여잡았다. 도진은 자동 항법 장치로 전환한 뒤 급히 뒤로 넘어와 구급 상자를 열어 지혈을 시도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제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제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피 묻은 가방에서 위성 노트북을 꺼내 열고 3년 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천라지망이라 불리는 올림푸스 괴멸 작전의 실행 코드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제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엔터키를 누르며 나지막하게 체크메이트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올림푸스의 비밀 계좌들이 동시에 동결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던 회장은 태블릿 PC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비롯해 전 세계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자산이 순식간에 영원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제 금융망 자체를 이용한 합법적인 자산 동결 조치였다. 제인이 사전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및 각국 금융당국에 넘긴 증거들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회장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권력자들과 하수인들이 그를 손절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헬기 안에서 제인은 도진에게 모니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올림푸스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고 그들의 범죄 기록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도진은 화면 속에서 무너져가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보며 전율했다. 하지만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룹의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성인그룹 내 회장 측근들을 전원직위 해제하고 사법 처리를 요청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진정한 리더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제인을 바라보며 당신이 판을 깔아주었으니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인은 그런 도진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 섞인 미소를 지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회장이 숨어있던 은신처는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하늘에는 방송국 헬기들이 맴돌며 현장을 생중계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장은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그 굴욕적인 장면은 전광판을 통해 도심 전체에 생중계되었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헬기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변의 안전한 착륙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비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드러나며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비추었다. 제인은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를 느끼며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진은 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도진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인은 도진에게 나는 빗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내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고 당신의 명예에 흠집을 낼 뿐이라고 자책했다. 그녀는 이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생각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말을 막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당신이 없는 삶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줄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호소했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도진의 개인 경호팀과 의료진이 달려왔다. 제인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도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의료진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쳤다. 구급차 안에서 제인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진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평생 차가운 칼날 위를 걷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처음으로 쉴 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병실로 옮겨진 제인은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도진은 수술실 앞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의 옷에 묻은 제인의 피가 말라붙어 붉은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도진이 다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묻자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성인그룹 사태와 올림푸스 조직의 붕괴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도진은 병실 TV를 통해 그 소식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제인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찌푸렸다. 그녀는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도진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3년 전에는 몰래 떠났지만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제인은 링거줄이 연결된 손을 뻗어 도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인기척을 느낀 도진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제인은 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도진은 제인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룹 재건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한재인 씨에게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올림푸스 사건의 해결사로서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도진은 수사관들을 막아서며 지금은 환자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제인은 도진을 말리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다. 제인은 도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도진과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였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성인그룹 본사타워를 감싸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올림푸스 게이트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줄 소환으로 이어졌다. 강도진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한재인의 변호를 맡겼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불법적인 정보 수집 과정이 문제가 되었지만 올림푸스라는 거대 악을 처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여론은 그녀를 범죄자가 아닌 부패한 권력에 맞선 어둠의 기사로 영웅시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재판부는 제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정을 나서는 제인의 주위로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편한 옷과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의 빛나는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흠집 투성이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고 과거의 망령들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제인은 도진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앞으로의 거취를 고민했다. 도진은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를 살뜰히 챙겼지만 제인은 그가 다가올수록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곁에 있는 한 도진 역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떨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도진이 중요한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인은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녀는 3년 전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과 도진이 주었던 집 열쇠를 올려두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제인에게는 그 소음이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녀는 유럽 행편도 티켓을 발권받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공항 내 안내방송 시스템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아닌 강도진의 다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는 방송을 통해 한재인 씨는 지금 즉시 발걸음을 멈추라고 전 공항에 호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스피커를 쳐다보았고 제인은 당황하여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진은 방송을 통해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니 헛된 수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보안 요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출국장 게이트가 통제되었고 저 멀리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도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공항 보안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인파를 해치며 그녀에게 직진하고 있었다. 도진은 제인의 앞에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제인을 노려보며 또다시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냐고 소리쳤다. 3년 전의 악몽을 다시 반복하게 놔둘 줄 알았냐며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인은 고개를 숙이며 이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양지에서 빛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 같은 여자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명예만 더러워질 뿐이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 명예 따위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인에게 거칠게 내밀었다. 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새로운 고용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직책은 성인그룹 전략기획실장 겸 최고보안 책임자였고 계약기간은 종신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도진은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 거래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능력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썩어빠진 놈들을 상대하려면 당신 같은 독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도진은 이제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나의 칼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제인은 계약서와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도구로 이용당하며 살아왔지만 도진은 그녀를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며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영화 같은 장면에 감동한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도진은 제인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지금 여기서 서명하지 않으면 공항을 사버려서라도 당신을 못 가게 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제인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의 독재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녀는 계약서 하단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공항은 순식간에 로맨틱한 무대로 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성인그룹은 올림푸스 사태 이후 투명하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젊은 카리스마의 강도진 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철의 여인 한재인 전무가 있었다. 도진의 집무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제인은 스크린 앞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경쟁사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임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여유가 배어 있었다. 임원들은 제인의 날카로운 분석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의 해결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의 여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그런 제인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도진은 제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오늘 브리핑도 완벽했다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제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계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가 이제는 도시를 발 아래 두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있었다. 제인 역시 도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그녀의 경험은 도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도진은 제인의 손을 잡으며 오늘 저녁에는 근사한 곳에서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다. 제인은 오늘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가 산더미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비서실에 스케줄을 비우라고 지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길에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어떤 적도 그들의 유대를 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차가운 도시의 정글 속에서 가장 뜨겁고 강인한 포식자 커플이었다. 제인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 역시 당신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통유리창에 비치며 하나로 겹쳐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만큼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었다.